자, 그러면 직전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직전법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이 토지제도 변천과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크게 토지제도 관련돼서 지주 전호제 관계하고 전주 정객제 관계가 이렇게 나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는 이제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 정객제는 토지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주는 이제 토지를 수조권을 받는 사람, 정객은 토지의 수조권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지주는 토지 소유권을 갖는 사람과 전우는 그 땅을 빌린 사람 있는 건데, 전주 정객에서 전주한테 갖다 바친 거는 조세, 전조죠. 조세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서는 이제 전호가 땅을 빌린 대가로 지대를 납부하죠. 예. 그래서 지대 납부하는 방식은 그때마다 좀 다르죠. 노역지대도 있고, 뭐 생산물 지대도 있고, 화폐지대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이제 그런 토지 소유 관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주 정객제 관계는 점점 약화되고요. 반면에 지주 전호제 관계는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전법 때부터 해서 직전법 넘어가면서 전주 전객이 더 약화되고 간수 간급은 넘어가면서 더 약화되고 아예 명종 때는 이제 그 가전법 체제 가전법이라는 건 직전법 폐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명종 때 그냥 직전법이 사문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조권 대신에 녹봉을 대체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전주 정객제에 입각한 그 토지 관계가 그 공유전을 제외하고 국유지 몇 개 국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주전호제는 더 팽창돼 나갔다. 그때 이제 지주전호제는 주로 이제 농장제 형태죠. 농장제 형태가 16세기 중반까지 확대됐는데 이때 이제 작계제 이런 것도 있고 16세기 후반 때는 이제 농장제보다 앞에서 온 건 병작제 있죠? 우리가 소작제라고 하는 1분의 1을 갖다 바치는 이런 관계가 이제 확대돼 나가고 농장제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작계제가 아니라 직영제 방식으로 바뀌어요. 자,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직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직전이라는 것은 이제 현직자에게 지급한다. 현직자. 그래서 이제 세조 12년에 가전을 폐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자까지 줬는데 현직자들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직전이 폐지됐으니까 당연히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 직전은 이제 전에 뭐 수신 후량전 있죠. 이 수신 후량전은 이제 그 뭐냐면 그 어떤 목적을 주냐면 이거 수신 후량전부터 좀 설명했네. 수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하지 않는 그 부인에게 지급한 거야. 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간인 신분 자체를 세습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전법의 어떤 신분제적 토지 지배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 수신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분전 계열의 토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정조를 지켰다. 비록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정전을 지켰기 때문에 사대부의 덕목 있죠. 충유와 절이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 사상이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신전. 자, 후양전이라는 것은 뭐냐? 자, 가전의 복록을 받은 관리부가 다 죽었어. 그럼 자식이 홀로 남을 때 그 자식들 부부가 죽었을 때 그 자식들에게 줬던 것을 후양전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시까지 해도 중에 구분전과 또 이것도 비슷한 토지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구분전 설명할 때 이 구분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대사고 지급됐는데 그 중에 뭐 수신과 후전적으로 계승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수신전과 함께 그 관리계층의 어떤 사회적 신분 제도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수신과 후전도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직전 현직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게 좀 약간 순차적으로 폐지됐어요.
세조 때 갑자기 이제 폐지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기록에 보면 수신전 후량전 폐지 관련된 기록이 뭐냐면 성종 22년에 나오거든요. 수신 후량전을 폐지되어 직전이 되었다.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전법의 이제 배경을 볼게요. 일단은 이제 세조 때 실시했죠. 자, 관리자의 수의 증가. 관리자 수의 증가된 데 비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그 땅들은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수신전 후량전 명목으로 가전이 세습됐고 토지 한정도 지급한 토지가 부족해지자 양반 관료층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토지 그 전주들 그러니까 이제 전주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땅들이 그 뭐냐면 이거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객의 전주에 대한 항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했는데 지주전 호재 대립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우시고 그래서 정객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 소유권을 수조권을 이제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수조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전주는 이제 토지 소유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전주 정객 간의 갈등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가는 누구 입장을 들어주냐? 자 이 정객의 입장을 들었어요. 정객의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 전호제 대립 심화보다는 이게 뭐냐면 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지주 전호제하고 정주 정객제 갈등 같은 걸 볼 수 있죠. 지주 전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고 전주 정객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주권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객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주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입장할 때는 토지 갖고 있는 대가로 해갖고 세금으로서 전주를 낸 거니까 전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주전호제와 어떤 전주 정객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주전호제가 점점 확대돼요. 근데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전주 정객제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국가 입장 올 때는 전주 정객보다는 지주 전호제의 입장을 들어줘서 얘네 지주의 입장을 들어서 토지 안정적인 세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주 전호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토지 제도를 이제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볼게요. 이건 배경이고 목적은 이제 여기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양반 지배 세력과 토지 점유 관계. 이때 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얘기해요. 상태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양반들부터 이제 토지 점유, 수조권 집중 권능을 이제 단절시키고 수조권 관계를 단절시키고 두 번째는 양반들 경제적으로 약화시킬 필요가 있죠. 경제력이 높으면 안 되죠. 국가 입장부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정치적인 목적인데 이것도 배경이기도 해요.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만 땅을 주겠다. 수조권만. 관료들의 경제적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치의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꼴 보기 있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더 안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조 12년에 실시했던 이제 그 뭐냐면 내용을 볼게요. 그게 자 현직 정직 관료를 만료하고 지급되는 사전을 폐지하고 직전이나 명목으로 그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의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가전을 물려주는 법을 없애 구체적인 정직 관료 사전과 수신전 호당제를 몰수해 현직자에 다시 나눠줬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신 호당제는 갑자기 몰수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시차를 둬서 성종 때 이걸 몰수를 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직전으로 해갖고 나눠줬다. 그 다음에 가전 지급 액수를 축소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면 뭐냐면 퇴직 후에 이제 경제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은 재직 중에 정직의 가혹한 수탈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 퇴직 후에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뜯어내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부정적 영향이고 그 앞에서 이제 수신조 후량전 목록을 해갖고 이제 없어지니까 영대 점유체계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 지배층의 토지 점유와 일체 관계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없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주 전호제 관계가 이제 확산되는데 더 확산돼. 예. 자, 그래서 직전법 때 이제 직전법 실시되니까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이제 그 권력이 있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이용해 갖고 땅을 사들여요. 그래서 관료들이 뭐가 되냐면 지주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땅을 빌려주는 데까지 지대를 받아요, 전호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전법 폐지 때도 나타나고요. 직전법 결과 그 시작할 때도 나타나고 직전 폐지 때도 더 나타나. 시장이나 폐지는 결과에 공통적으로 지주 전호제 관계가 확대되고 그 당시 관료들이 지주도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농장제를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 결과기도 하고 또는 배경이기도 해요. 예. 실시 결과기도 하고 직전법 폐지 결과기도 해요. 예. 양쪽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상들이다. 그래서 이제 농장이 막 확대되기 시작하죠. 작게제 같은 농장들이. 자, 그리고 이제 요때 직전법이 실시할 때 이제 뭐도 같이 이제 하냐면 성종 1년에 간수간급제를. 이건 토지제도보다는 조세 수치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수간급제. 예전에는 이제 공전은 국가에서 걷고 사전은 관리가 이제 직접 답변을 통해서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관리들이 직접 거두니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들이 이제 농민들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시키고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 어떤 징수도 국가가 대행을 해줘요. 예. 이게 이제 간수간급제야. 여기 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이제 그 지세가 1별당 300두잖아요. 300두인데 이제 국가가 조세 10분의 1만 걷는다고 했죠. 그러면 30두를 걷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관리가 와서 뭐냐 걷는 게 아니라 국가가 와서 걷는 거야. 간수라고 하죠. 간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15분의 1을 때 2두를 빼고 왜냐면 관리들 이제 뭐냐면 국가 공무원에도 이제 세금 내야 될 거냐. 원천징수처럼 우리가 2두 빼고 나머지 28두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관리가 가갖고 직접 답헌을 해갖고 세금을 걷고 그런 것들은 국가가 그걸 하게 됐다. 물론 답헌 손실분은 관리가 계속 하기는 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징수한 방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징수 방법.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전주들이 직접 징수해서 정객이 이에 맞선이들이 이제 늘어났고 또 이제 전주들이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주들이 정객을 지배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실시한 거야. 그래서 수조권자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한정해서 관리들이 세를 직접 거둘 수 없게 하고 공정과 사전의 조세는 모두 국가에서 직접 한다. 이때 국가는 이제 그 지역 가나다의 수령들이 걷는 거죠. 그 수조권이 없는 그런 수령들이 걷는 거죠. 자, 납조자가 직접 경창이나 조창에 운송해 오면 정부는 이들 받아서 1별당 세를 빼고 이들 나머지를 관리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였다. 근데 납조자 가서 경창이나 조창까지 갈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대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령이 이제 이렇게 총괄해서 그 지역 가서 해서 그렇게 보내는 식으로 하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 징수 체제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외에도 납조자의 경제적 성장, 그 다음에 중앙집권 강화. 그리고 전주와 정계에게 어떤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수조권이 일종의 녹봉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이 수조권이. 음. 그런 거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시간이 지나면 명종 중기에 가면 아예 인제 뭐냐면 그 관료들에게 곡물 지급을 중단시켜요. 임진왜란 이후에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돼서 관리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관리대의 녹봉만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것은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인제 전주 정객제는 이제 없어져도 토지 소유제가 점점 강해지죠. 사유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제 직전법을 실시하거나 폐지 결과 이 관료들은 이제 수조권을 빌면 농민의 지배 양상이 사라졌지만 이 관료들이 인제 양반 지주들로 바뀌어. 음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이제 퇴직 후 그다음에 인제 직전법 폐지 때는 인제 뭐냐면 아 자기가 이제 토지 소유를 하면서 직접 거두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지죠. 그래서 토지 소유 욕구를 자극해 농장이 확산되고 지주조도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합격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잘못 썼어. 예. 직전에 폐지되고 토지 소유 사적 소유와 변적반수에 입각한 변적반수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16 세기 후반때고 뒤에 얘기했지만 요때 인제 직접번 실시와 폐지 그 중간 사이에 인제 확정된 건 병작제보다는 아까 말한 작계제 형태의 토지 형태예요. 작계제 농장 형태죠. 예. 이건 16 세기 후반때 일반화됐던 거고요. 예. 요런 것들 좀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잠깐 표를 보고 그냥 정리를 좀 해 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전법 아래에서는 잠깐만요. 요거 가전법 폐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전법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전법, 직전법 이렇게 나누는 거는 뒤에 후대학자들이 구분하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가전법이라고 했어요 그걸요. 예. 가전법 안에서 인제 그 뭐냐면 그 세조가 직전법을 좀 고친 거지 이름을. 예 직전법의 내용을 고친 거죠. 예. 가전법 안에서 직전법을 고친 거야. 조선시대 때는 조상이 만들어 제도나 이런 것도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전법이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 가전법 안의 내용을 고친 거야. 그러니까 개정된 가전법 이렇게가 정확한 명칭인데 일단 우리는 통용상 이제 직전법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전법 폐지 또는 가전체제 붕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잠깐 이제 도표 가지고 이제 보죠. 자, 가전법에서는 국가 관리가 인제 있는데 관리는 국가에 의해서 공물 한 대가로 국가는 관리들에게 그 뭐냐 조를 줬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잠깐 말했네. 농민들은 여기에서 관리들에게 조세를 주고 예 관리도 인제 있고 조세를 하면 인제 이거 잘못 설명했어요 제가. 농민들은 관리에게 조세를 주면 어 일단 그 조 중에 세를 떼다가 이제 국가한테 납부하죠. 국가에다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건 국가는 수조권을 지급하고. 근데 간소단급제가 바뀌면서 관리가 인제 직접 이런 관계가 폐지되고 농민들한테 주면 농민들이 국가에서 세를 걷어 가지고 관리에게 주는 농민들에게 주는 그런 관계가 되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세를 걷어서 국가가 관리에게 주는 그런 것도 있죠. 세를 빼고. 근데 이제 직전법에서는 관리가 인제는 지주가 돼요. 지주. 그래서 국가는 녹봉만 주고 지주가 된 이제 관리들은 소유권을 바탕으로 소장님의 토지를 빌려주고 대신에 지세가 아니라 지대를 걷는 거야. 지대. 예. 빌린 대가 걷는 거를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게 수조권의 징수 과정을 보면 좀 정리했는데 노급에서는 관료가 걷고 관료전에서는 국가가 걷고요. 고려 초기 때는 국가가 이제 사전을 걷어 갖고 줬죠. 근데 후기 때는 관료들이 했고 이 간행이 돼서 가전법도 제도가 됐고 국가가 공정을 걷고 사전은 개인이 걷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 때 그게 이어져서 관료가 걷고 그러다가 간수가급제 국가가 걷다. 예. 수도권 징수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농장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 농장이 인제 확대됐는데 농장은 고려 후기 때부터 중후기부터 해 갖고 조선 시기 때까지 인제 16 세기 때까지 확대됐던 거예요. 대표적인 지주전원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간수강급제 실시로 수조권적 지배의 매력이 떨어지자 양반 지주들은 관심은 토지의 직접 지배로 집중되기 시작했고요.
토지의 생산성 향상과 장시 경제로 인해 유통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배층은 이제 직접 토지 경영에 참여에 촉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간수광급제 직접법 실시업 폐지, 제도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 생산성 향상과 장시 경제 확대는 어떤 것들, 교육 상품, 농산물의 부각 이런 것들이 농장 확대 배경이 되죠. 이때 이제 농장을 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은 홍급파들이죠. 그 홍급파 대신들은 권력을 기반으로 합법적, 불법적 수단으로 동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경동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9년 단위 인원을 강제로 동원해서 언전을 개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6세기 전반, 정확히 말하면 16세기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초중반 가전법 폐지 이후, 이때 가전법 폐지라는 것은 직전법 폐지하고 연결돼서 보세요. 직전법도 개정된 가전법이에요. 자, 소유 토지를 홀조하기 위해서 토지와 노비를 결합시켰는데 이게 작계지야.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작계지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고조 시대부터 등장했던 토지대도야. 이게 이제 16세기 초중반 때 뭐냐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확대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16세기 후반 때는 변작반수제로 넘어갔다. 지주노동화. 농장 경영의 주요 방식이 이제 그 작계제인데 작계제는 아까 전에 설명했죠. 땅을 세 개로 나눠요. 여기는 직영지가 없는데 직영지도 있어요. 직영지 있고 그다음에 작계지가 있고 사경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직영지하고 작계지는 토지는 주인의 토지보다 다 주인의 토지죠. 예. 근데 이제 생산해서 직영지는 100%, 작계지는 2분의 1 이렇게 있고 대개 이제 논 중심으로 돼 있고 사경지 같은 경우에는 밭이야. 별로 그 땅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서 나타난 100%는 거기 이제 자기인들이 이제 바꿔요. 보통 자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노비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외고 노비들이에요. 외고 노비. 노비는 아니어도 그 예속 농민들 같은 사람들에게 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계지 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비의 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전체 인구 중에 40% 넘는 사람이 노비였어요. 대부분 이게 16세기 중반에 절정이 돼요. 작계지가 확대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때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 전반기 때 암락 위천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죠. 요거 용어 기억을 해두셔야죠.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드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자, 요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작계지 수왕군의 신역으로서 전량을 지주가 차지했다라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1분, 2분의 1 정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량을 차지한 것은 직영지야, 직영지. 직영지가 따로 있어요. 100% 차지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작계지 같은 경우에는 직영지와 달리 농장역 대조 직영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부재지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마른 같은 장두를 파괴해서 관리 감독을 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가작제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주지만 일본 이제 가작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직영지다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직접 가갖고 그 마른 같은 사람들 파견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그때 이제 했던 사람들 외고노비가 아니라 되게 솔고노비들이야. 자기 이제 솔고노비를 통해서 자기가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과정을 지주가 직접 관리하는 데요. 근데 이 직영지 형태는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일반화되지 못하고요. 이건 조선 후기 때 학살이 돼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일단은 번작반수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작제, 직영지가 많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작계지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는 이건 조선 전기 때 고려에서 조선 전기 때 활성화됐던 거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변작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와 자기인 사이 계약을 맺죠. 상대적으로 작계지보다 예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속성이 없다는 게 완전히 없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야. 그냥 지주가 종자와 종을 부담하고 자기는 경작을 담당하는데 이것도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역마다 또 달라. 예.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 수학문의 지주와 자기는 반분하는 반땅하는 제도다. 병작반수제는
16세기 고려 후기 때 등장을 했는데 고려 후기 때 등장했지만 일반화되지 못했다고 했죠. 이유가 농업 생산력이 부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주 소유권의 어떤 것들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16세기 후반 때는 이게 이제 작계제를 두고 지주존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요 앞에 것을 해결했어.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농기구나 농원하는지 뭐 종자 이런 것들 다 갖추기 시작해요. 예. 아마 이제 지주가 종자 종을 부담한다는 것은 작계 초기 때 얘기일 거야. 아마 그거는 아니 경제학자 초기 때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확립이 돼요. 그래서 멋대로 이제 빌렸다고 해서 자기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근거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들어간 건데 그 당시 지주 뭐냐면 그 작계제 안에서 그 당시 노비들이 한골 내요. 예,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비들을 외부 노비들인데 이 사람 관리 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냥 뭐냐면 노비들을 이제 뭘로 만든 거야. 그냥 일반 민으로 만든 다음에 이들에게 그냥 땅을 나눠주는 병작제로 바뀌게 돼. 그래서 관리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노비 수도 16세기 때 절정하다가 여기부터 이제 16세기 후반부터 꺾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적개제가 이제 폐지되고 병작제로 바뀌게 되면서 그 형상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개 이제 통론이라든지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뭐 변작반수제 뭐를 뭐 고려 후기 그 고려나 조선시대 일반적인 토지 지주존호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그거 그 교과서라든지 그 통론을 쓰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경제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치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쓸 때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냥 도식화 시켜가지고. 예. 그렇지만 그 뭐냐면 경제 전문적인 경제 서적이라든지 한길이라든지 국편이 그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예, 이거는 전문적인 경제사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16세기 후반 때 토지 소유권 항의 농민의 저항 농업생산 증가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그 타조법 병작제가 일반화됐다. 이게 이제 기점이 됐던 게 학자들이 16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사 학자들이.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게 17세기에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18세기 도조법이 이제 일반화하죠. 근데 이 도조법에 대한 견해도 교과서에서는 이게 마치 타조법처럼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교과서 보면 타조법이 일반화 가는 과정에서 도조법이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서술된 책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책에서는 도조법이 일반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계에서는 도조법 일반화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게 설명한 책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노비의 증가를 볼게요. 노비 증가 배경은 앞에 농장제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작계제와 가작제 같은 노동력 확보에서 양비 노비 증식 욕구가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전 직전법이 실시됐죠. 이건 나중에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했는데 이것도 16세기 중반까지 정점을 이뤘다가 이런 작계제가 쇠퇴하면서 16세기 후반 때 노비 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세제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세 이제 그 다음에 제도가 쭉 있죠. 조세제도, 그 공납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격제도, 군역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조세제도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때 조세제도, 부색제도 이렇게 변화는 되게 좋은데 요걸 좀 약간 설명하기 전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대개 이제 전세가 있고요. 조용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뭐지? 전세가 있고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들이 군역이라고 하죠. 노동력 구격. 그다음 공납 이런 체제가 있죠. 이건 노동력 동원 체제인데 전세는 토지에다 걷는 거야. 토지 결수의 기준으로 갖죠. 그리고 그 있고
할 때 이제 걷기 전에 답헌손실법 같은 것들이 있었죠.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답헌손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세종 때 연봉 구등 전문 육등이나 공법이 실시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역 그러니까 노동력을 동원하는 체제는 또 두 가지가 있어. 신역이 있고 요역이 있죠. 요역을 호역이라고 해요. 호역. 이렇게 했는데 신역은 이제 신분별로 걷는 건데 아까 처럼 양역, 징역, 그다음에 직역, 천역 이렇게 있고 그다음 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죠. 호역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정법에서 개정법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5등호제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자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공안에 입각해서 세입부에 따라서 이제 걷는 거죠. 이건 특산물을 걷는 제도인데 상공, 결공, 그 다음에 진상 이렇게 이제 걷죠. 상공, 별공, 진상. 근데 이 공납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 요역의 기준이 동일해요. 이것도 호역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그 요역이라는 것은 안에 공납이 있어요. 이거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요역이나 공납의 기준은 동일해.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5등으로 해갖고 걷는 거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호의 기준은 토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답헌손실법, 공법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양역, 군역의 제도는 계속 나오죠.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있고 그다음 요역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나왔죠. 뭐 개정법, 그다음에 뭐 897 일부제 이런 등등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근데 공납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폐단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나왔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수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 실시된 어떤 배경이 됐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토지의 세금을 걷는 전세,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세.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따로 이제 좀 정리한 걸 보고 이제 좀 얘기하자. 요걸 보고. 예. 전반적으로 봐야 돼. 자, 조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요.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토지 비옥도를 봐요. 토지의 비옥도. 그다음에 한 해 풍년이나 지역 사정을 보죠. 작황을 보는 거야, 작황을.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삼국시대 때 보면 토지 비옥도를 계산하는 것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토지 비옥도나 이게 좀 약간 근데 토지 비옥도나 토지의 면적 같은 것들 고려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토지를 보는 기준은 백제 때 마지기라고 있고 그다음에 고려 건국법 신라는 결불제 있는데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파종량 10분인 거 있죠. 그러니까 토지 경무법이나 결국제는 뭐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이건 토지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야.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냐 그 당시 고대 시대 때는 그 비옥도 토지의 비옥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농업 생산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뭐냐 비옥도를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토지 절대 면적만 보고 그 토지세가 그렇게 중요한 세금은 아니었어요. 인세가 중요한 세금이었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기준들이 토종이 신라들면서 신라의 제도 바뀌었죠. 결부제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이 결부제가 중요한 건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1결당 뭐냐면 그 면적을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동족이세요. 그러니까 1결당 기준은 다 똑같아.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비옥도에서 그 3등급 나눠갖고 여기서 다르게 세금을 거야. 그러니까 1결이라도 세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비옥도에 따라서 상, 중, 하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근데 비옥도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농업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시기 때문에 그냥 인세가 주 형태였고 토지세 같은 경우에 그냥 토지를 절대적으로 볶고 상중하로 이렇게 해서 비육도를 부수적으로 봐서 이제 걷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 중기 때 좀 상황이 달라. 요 시기 때 농업 생산이 점점 올라가고 비옥도가 올라가면서 결부지의 의미가 바뀌어요. 결부지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생산량으로 바뀌어. 예전에 절대 면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동세가 돼.
자, 이적 동사는 뭐냐면 넓이는 다르다도 같은 색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1결당 넓이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비옥도가 좀 약간 어 많은 토지들은 그 1결의 토지가 좀 작고요. 그다음에 비옥도가 큰 토지들, 비옥도가 떨어진 토지는 1결의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걷기 때문에 1결의 기준이 결제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비옥도는 낮으면 토지 면적이 적고 비옥도가 높으면 토지 면적이 적고 비옥도가 낮으면 토지 면적이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같은 1결이면 다 똑같은 색을 건다. 그래서 이제 비옥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의 비옥도 중에서 이적 동사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결부제의 의미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수동이척에 따라 걷죠. 자, 일단 그 비옥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를 달리해 갖고 하죠. 자를 달리해 3등급 나눠서 비옥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자를 따르고 했다. 예. 그래서 수동이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근데 조선 초기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다시 예전처럼 토지 절대 명직도 바뀌어. 건국법으로. 그리고 송마띠를 가지고 좀 주관적으로 걷고 그것이 있다가 이제 다시 공법이 들면서 다시 뭐냐면 결부제도 환원이 되죠. 결부제도. 이 공법을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말들이 많은데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 자 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 6등법과 연복 9등법 이렇게 이제 나눠 걷는데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 자 이렇게 토지 비옥도에 걷는 반면 또 한해 풍년 가지고 걷어요. 토지 비옥도는 이제 이렇게 하고 답번 손실이 한해 풍년이거든요. 비옥도를 바탕으로 플러스 답번 손실 보는데 근데 초창기 때 조선 초기 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다폰소 그 비옥도 자체가. 왜냐면 비옥도가 너무 그 있어도 토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되게 지주나 양반 관료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하던 거 다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공법 이전에 다폰 손실이 실제적으로 조세 기준이 됐거든요. 요거는 그냥 명목상 얘기는 거고 그래서 다폰 손실 기준이었어. 한 해 풍년 가지고만 해. 비옥도 자체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3등급이야. 1, 2, 3등급 중에 제일 낮은 등급으로 해놓고는 이 비옥도보다는 다펀손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크다. 생각 걸 때. 근데 이게 문제점이 생기니까 앞에서 이제 이런 그 비옥도의 징수에 좀 예민한 점, 다펀손실 이렇게 예민한 걸 공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공법이 두 개 합쳐 전분 6등과 연분 9등이잖아요. 자, 전분 6등은 이제 뭐냐? 전분 6등은 앞에서 이제 다시 경북보 돌아갔다 했죠. 조선 초기 때 이걸 결부제 하는데 이적 동세를 걷고 그 다음에 수동이축법 그러니까 자를 6개로 해갖고 따로 걷는데 이게 이제 송마디로 해갖고 걷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척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악을 정리할 때 주나라 예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주척이 사용됐다고 해요. 아학의 기준을 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과정에서 이제 주척을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하여튼 연봉구동법에서 이제 답헌손실법은 어떻게 개정됐냐면 추후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답헌손실보다는 좀 객관적 기준이 필요했어. 그 연봉구동법을 갖고 추후기를 통해 객관적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답헌손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앞에 이제 공법 같은 명목상 답헌손실을 없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목상 답헌손실이 계속 있었다. 면단위죠. 그래서 연봉 구등을 바탕으로 해서 답헌 손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양난 이후에 이게 이제 뭐냐면 연봉 구등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뭐 객관성 확보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답헌 손실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양반 관료도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최하등급을 받게 돼. 예. 그래갖고 이제 영종법 때 1결당 4조를 이제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답헌 손실이 좀 있어갖고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기준으로 4도에서 6도로 맞추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답헌 손실법이 이제 해서 이제 풍령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수령이 재해복을 하면 중앙에 경찰관을 파견해서 한번 돌려보고 이제 그 뭐냐면 깎아주는 방식인데 1결단 사두고 거기에 답헌 손실 일부 실시한 거죠. 근데 부정의 요소가 많다. 수령들이 경찰관에 가서 좀 깎아달라고 이제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헌 손실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비옥 그 한 해 풍목률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이걸 좀 바꿔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일단 1결당 4두는 이제 하는데 이제 수정이 경찰관을 직접 파견해 갖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하지만 총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 결총을 정하는 방법이야. 예, 파견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그래 갖고 이게 비총 정액세법으로 바뀌네요. 비총제로. 예. 그래서 요때는 완전히 이제 경찰관이나 닥터 손실을 제대로 없앴다. 총액제를 바탕으로 했다. 근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일단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해 풍령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요쪽 라인이고 답헌 손실에서 연분구등법, 그다음 영정법, 그다음에 영정법 유지하는 비총제 실시하는 거고, 그다음 비옥도죠. 비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결부제 뭐 해서 이제 경무법을 다시 돌아갔다가 전분육등법 이렇게 했는데 호종 때 결부제 아래서 이족동생 양쪽 동일법 봤죠. 자를 달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자를 가지고 1등급 자를 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부제를 인정하는 데서 은 동일하지만 측정 방법이 면적 중심이야. 그렇다고 해서 면적 중심에서 이게 바뀐 의미가 아니라 일단 비옥도를 가지고 1교를 나누되 그걸 측정하는 때 방법상은 측정 방법이 면적 중심이다. 이게 좀 다른 거야. 이게 처음에 이제 인조 때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호종 때 확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마다 이거 인조 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요거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거고 호종 때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토지조사 때 결부제가 폐지되고 지가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건 메이지 개혁 때 지조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하면 정근대 시대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나눠요. 토지 비육도 면적, 그 다음에 한해 풍력, 지역사정이고 그 삼국시대 초창기 때 고려 초기까지는 비육도를 보다는 토지 면적을 중심하고 이때 결부제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고려 중기 때부터는 결부제가 생산량의 의미가 바뀌면서 비육도가 각기 달리면서 있고 수승이촉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해 풍류는 답헌 손실을 했는데 요 고려 중후기까지 조선 초기까지는 실제로 답헌 손실이 더 비중이 높아요. 예. 여기는 거의 3등급이야. 되게 보면. 왜냐하면 되게 이제 양반 관료들이 자기 토지 비옥들 딱 깎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문제점을 개선한 게 공법이고요. 공법은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렇게 했고 전분육등은 수동이척이었다가 호종 때 양쪽 독립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여기 그 토지조사 때 폐지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봉구등이 넘어가다가 답헌 손실 원래 폐지돼야 되는데 계속 살아남았죠. 양날을 거쳐서 영연법 때 1결 4도하다가 기준하고 답헌 손실법을 이제 보조조가 했는데 수령이 재보고하면 중앙에 경찰관을 파견했는데 부정이 많다 보니까 영종법 때는 1결 4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총제를 실시해갖고 답헌 손실 아직 폐지했다. 그래서 총액제 형식으로 돼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비총제 할 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부법을 보죠. 결부법. 자, 결부법이라는 것은 결부속파의 준말이에요. 결부속파. 제일 가니까 파는요. 파라는 것은 딱 지었을 때 성인 남자의 한 주머니 속에 딱 들어간 게 파야. 파를 10단을 묶은 게 속이에요. 속. 그래서 이제 한 묶음이 되는 거고 속을 또 10개를 묶은 게 부야. 부. 그리고 1부를 100개로 묶은 게 결이에요. 보통 이 결은 성인 남자가 지게를 지었을 때 짊어질 수 있는 크기를 1결이라고요. 1결. 그래서 이제 결부 속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속까지는 파가 아니고 결부만 파가기 때문에 줄여서 결부라고 해요. 결부. 근데 이제 결부는 아까 얘기처럼 요거는 이제 고려 중기 때 개념이라고 했죠. 고려 중기 때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부를 한 거고 고려 초기 때 중기 이전까지는 고대 시대 때 결부의 의미는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한다. 경무법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고려 중기 때 결부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있고 요 결부법은 아까쯤에 이제 얘기하는 그거고요. 그럼 토지 생산량을 단위를 어떻게 재냐? 측정 방법이 있어요. 양정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수동이치법이나 양적 동일법이야. 근데 이거는 생산 동일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적 동세요. 이적 동세는 일결당 면적은 달라도 같은 일개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적 동세잖아요. 예. 그래서 측정 방법이 좀 달라. 측정 방법이. 수동 이적법은 비옥도에 따라 자를 6등급을 나눠요. 예. 그리고 그 6등급 자마다 뭐냐면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비옥도가 높은 땅은 일단 자가 작겠죠. 그리고 비옥도가 높은 거는 자가 또 그 다음 단계 또 있고, 그래서 6개를 비옥도를 해요. 예. 6개를 다. 큰 거는 6등급 자고 비옥도가 낮은 땅이고 1등급 땅은 그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자가 작겠죠. 이런 식으로 비옥도에 따라서 양척을 달리해서 사용한 것을 수동이척법이란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세종에서 어디까지? 호종까지, 호종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중간에 인종 때에 인조 때죠. 인종 때 잠시 이제 뭐냐 양전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양척 동일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이제 통론 같은 경우는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통론이나 심플셈에서는 마치 인조 때 양척 동일법을 마치 그 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국가의 어떤 측정 방법으로서 공식화된 것은 그 뒤에 호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호종 때 실시가 동일 양척법, 양척 동일법이라고 하죠. 뭐 꺾고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똑같은 건데, 자 수용이축법은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 너무 번거로워. 자가 지금 몇 개야? 6개잖아. 비옥도의 어떤 따라서 자를 6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를 어떤 걸 선택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세금량이 달라지고 이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안 되겠다. 그냥 한 개 양쪽적으로 두고 어디는 1등급자, 네. 1등급자를 이제 두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1등급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자. 뭐 계산하는 방식은 그 복잡해요. 저도 이제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먼저 1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결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이야. 예. 그러니까 1등급은 1급이니까 이게 자가 이제 1등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2등급은 이제 거기에 15불을 감하고 그래서 또 15불 감하면 6등급 25불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도 자를 달리해서 6개를 해서 재는 방식이나 1등급자를 뭐냐면 해서 기준해 갖고 깎아내리는 방식이나 결과는 똑같아. 다만 계산 방법이 다를 뿐이고 요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비리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이게 일반화된 거야. 뒤에 호정 사령 이외에. 그래서 이제 수확량 기준했기 때문에 생긴 변함이 없었고 양정 방법이 수확량 중심이나 토지 중심 바뀌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양정 방법이 바뀌는 거지 기준이 바뀐 게 아니야. 기준은 이족동생으로서 토지 결수는 그 생산량을 기준한데 그 생산을 자는 방법이 다른 거야. 방법이 다른 거야. 수학적 방법이. 결과는 동일한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패단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되게 지주들이죠. 양반 토호색들이고 관료들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대개 보면 자기 땅들은 좀 비옥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5, 6등급도 채점하고 농민 땅은 1, 2등급 채점. 이거는 아직 개선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이제 채점 방법만 달리할 뿐이지 수동이축법이나 양쪽 동일법이나 어차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반 지주 토호색들이고 이들이 협작을 해갖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조세 수익 가지고 큰 비중을 차지하냐. 정부의 재정에서 정부 재정에서 전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토지들 많은 토지들 누가 갖고 있어요? 양반 지주들이 갖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서 얘네들은 최하등 어떤 최등급의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면제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세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일 이제 그 조세 수입 중에 많은 것이 공납이야, 공납. 전세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결부법, 안경법, 동일양처법 이런 것들은 어디와 연결된다? 아까 얘기했처럼 토지 비옥도 계산 방법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조세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제 가정법 체제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 있죠. 1개월당 최대 생산량 300조 정하고 매년 홍련 조사 10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럼 최대 30을 수치하죠. 그래서 그중에 수조지 중에 이거 사전의 경우인데 조는 그 중에 15분의 1 이두는 새로 납부한다. 아까 설명했고요. 근데 공전은 수정이 사전 전주가 추수기 때 직접 논밭에 나가서 수확量보고 세금을 액면할 가능성에 답번 손실이 있어요. 예. 앞에서 언급한 건 비옥도고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한 해 풍년을 결정하는 건데 큰 역할은 게 답번 손실인데 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초기 때는 실제로 이 비옥도 계산이 있지만 비옥도가 다 하등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답헌 손실이 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답헌 손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법을 이제 실시한 거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답헌 손실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답헌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하죠. 하나가 이제 간답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걸 또 수용답헌이라고 간답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주답헌이 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가전법 안에서는 징수를 할 때 공정 같은 경우에 간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전은 전주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공전 그 간이 답헌한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걷어서 이제 가는 거고 전주답헌은 전주가 답헌을 해가지고 어 전주가 징수를 하는 거야. 전주가. 그래서 이게 전주답헌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답헌이 있다. 이 풍년을 할 때. 근데 이제 어차피 간답헌보다는 전주답헌이 문제점인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옥도를 이제 토지의 풍년을 결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냐? 요게 요거거든요. 예. 그 문제점은 이제 전주는 어떻게든 흉년이 들어도 깎아주지 않아. 어, 깎아주지 않아.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좀 흉년이라는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뭐냐면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세종 때 이것도 집회를 거듭해요. 했다가 전주사표 폐지했다 다시 부활시키고 등등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세종 때 그 세종 1년이죠. 수정 관할의 간답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주답헌이 있었는데 그 답헌제도를 다 간답헌으로 하죠. 공정이든 사정이든 모두 수정이 답헌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제도적으로 바뀐 거야. 제도적.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기존에 전주다편이 계속 전주다편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계속 이거 답헌 손실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주다편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 근데 원칙상은 공정이든 사전이든 수정이 답헌해 갖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징수는 좀 다르죠. 징수는 답헌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간수 간급제 이전까지는 계속 뭐냐면 전주가 있어. 답헌은 뭐 공식적이든 간에 수정했지만 징수는 나중에 이제 간수간급제 할 때 이제 징수가 폐지된 거고 답헌 관련된 부분이야. 답헌한 다음에 징수는 또 그 다음 절차니까. 자, 그래서 수령의 관할에 간답헌이 실시해서 공정과 사전 모두 수령 답헌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제도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런 그 전주 답헌은 계속 남아 있었다 간행상. 이 징수는 사전들이 계속 뭐 했다. 수령 그 관리가 징수를 한 거죠. 간수 간급제 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종 1년에 변경했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공법 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 자, 여론조사를 했죠. 여론조사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예.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해갖고 이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예전에 결부제잖아요. 결부제를 조선 초기 때 경무제로 이렇게 잠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무제를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산도에서 되게 반대가 심해가지고, 하산도가 아니라 저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서 경무제는 안 된다. 우리가 손해 본다. 그래서 경무제 대신에 이제 다시 결부제도 예전에 결부제 고려시대 결부제 바뀐 거야. 그래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 비옥들 하고요. 그다음에 답헌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처럼 어 이게 이제 전주답헌은 없어지고 간답헌은 남았다고 했죠. 근데 간행성 전주답헌이 계속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답헌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 와가지고는 간이 오면 이제 관리가 오면 원래 이제 관리가 오면 이제 사또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답헌을 하는 아전들이 주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깎아몰고 그 내면도 갖다 바치고 우리 흉년이다 못 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또 여기에서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답헌 손실을 폐지시켰어. 예. 그리고 나서 대신에 추구기에 입각해서 추구기 그때 만들었죠. 강우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뭐냐면 연분 구등법을 실시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경무법을 실시했다 반대가 보니까 결부제 동원해서 바꾸고 전분 6등을 실시했고 이건 연분 9등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답헌 손실은 연분 9등, 결부제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 비옥도는 전분 6등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예.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고 라인을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15세기 때 영장상경 실시, 농사기술의 진전했던 생산이 증가돼서 중앙정부의 재정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지만 그 당시 풍웅의 자폐를 답헌 손실을 보는 데 있죠. 그래서 간답헌, 전주답헌인데 전주답헌이 제도상을 폐지됐지만 간답헌 자체도 또 문제가 있죠. 아전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농민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해서 덜어주기 위해 유도했다. 예전에 답헌 손실 관련돼서 한번 기출 문제 나왔고 16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전분 6등과 연분 9등인데 이걸 둘이 합해서 공법이라고요. 예. 그래서 전분 6등은 아까 이제 토지의 비옥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처음에는 경무법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에서 경무법을 실시하면 지네들이 불리하니까 반대가 심해가지고 뭐 여론조사 등등 해가지고 겹쳐서 그냥 결부제도 예전에처럼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전분 6등을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자를 잴 때 수동이축법을 사용했다는 거. 자를 6개를 사용했죠. 등급마다. 그래서 수동이축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소마디, 어른의 소마디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주관적이잖아. 그러니까 주척을 사용했어요. 주척. 이 주척은 그 당시 세종시대 아학 정리하고 좀 보시면 돼. 연결돼 있어요. 아학 때 이제 기준어음을 이제 기준어음을 정합표했는데 이 기준어를 정할 때 이제 뭐냐면 그 기준어를 정할 때 이제 그 구리 한간인가 그걸 이용해 갖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 반분하고 또 정했고 반분하고 정했고 요 길이를 이제 뭐냐면 주대에서 찾아가고 뭐 주척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주척을 기준어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고 또 토지를 측량할 때도 이 주척을 사용했어요. 예, 주척. 그래서 토지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부제를 이용했고 수동 이첩법에 따라서 있고 주척이나 객관적 기준을 사용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이첩법은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수동 이첩법이 나중에 호정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측 동일법으로. 그래서 이때 대규모 이제 비옥도 상승이나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했는데 대개 보면 3등급이었거든. 예. 근데 이때부터 다시 조사해가지고 이제 비옥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 2, 3등, 6등급인데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3등급 당들이 그 6등급 당이 대개 1, 2등급 당, 3, 4등급 당 등업이 돼버려. 예. 그래서 토지 1결당 20도도 줄어들었지만 30도에서 20도 기준이 줄어들었지만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비옥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거야. 전분 6등법 때 다시 조사해갖고 하등급으로 이렇게 뭐냐면 가나로 매겼던 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다음 연봉구등법 보자. 연봉구등법은 강호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이제 발견됐냐면 추구기가 발견됐죠.
이 추구기가 이제 강호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번 답변손실법의 문제가 뭐냐면 부정부패도 많고 이 주관적 판단이 문제가 됐어요. 분명히 흉년인데도 감해주지 않고 감해줘도 조금밖에 감해주지 않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추구기를 객관적 기준으로 해갖고 했죠. 그래서 이걸 9등급으로 나눠. 9등급. 그래서 상상 등급에서 하하 등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원래는 원칙상은 앞에 답변 손실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답변 손실. 근데 실제로 이 답변 손실은 뭐냐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 폐지가 잘 안 돼. 면단위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제 그 간답변이든 사주답변이 사전답변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간답변이든 전주답변이든 다 답변 손실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이게 명목상 그 뭐냐면 폐지된 것뿐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게 원래는 추구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히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리들이나 저기 지방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되게 여기 사두품에서 육두품 여기에 이제 집중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원래는 객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걷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두품에 육두품 여기에서만 한정돼 갖고 걷는다. 사두 육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난 이후에 이제 또 도지 전반적으로 토지 비옥도나 이런 떠지니까 이제 아예 그냥 4호에서 6도까지 딱 갔죠. 이게 영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4도에서 6도까지 걷고 그 다음에 답변 손실도 폐지지만 면 단위는 계속 남아 있었다. 예, 그래서 계속 간헐적으로 남아서 실제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건국대전에서 그냥 인정해 주죠. 답변 손실을. 원래는 공법에서는 폐지한다고 했지만 실제 간헐적으로 잘 폐지가 안 되니까 건국대전에는 호전에 그렇게 답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결과를 보면 이전의 제도가 이제 가정법 때 1결 기준이 최고 30두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에 비해 조세율이 20분의 하향 조에서 최대 20두까지만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조세 부담이 경감됐는데 20분의 1 걷고 20두까지 징수하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토지 비옥도 계산해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하등급 받았던 그러니까 5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토지들이 조사율과 이렇게 등업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이 거둔 거야. 아닌 거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면단위 와서는 객관적인 연분 채점으로 그 주간 그 면단위 이상이죠. 면단위 이상. 그러니까 명단위 이상이면 이제 그 객관적인 연분 책정으로 중간 착취를 배제했다. 근데 있는데 추구기를 이제 뭐냐면 사용했기 때문인데 아까지만 면단위 이상이지만 면단위 이하 면단위를 포함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9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9년 단위 이상은 면단위 이상이가 9년 물론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안 포함되는데 되게 9년 단위는 책정했지만 면단위 이하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다? 답헌 손실이 있어. 예, 측정할 때. 근데 이 답헌 손실 누구한테 유리하냐? 대개 보면 지방 그 유지들은 좀 약간 하중등을 받고 되게 좀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상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문제 있고 이것도 수성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 운영 과정이 말은 그렇다는 거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런 그 관리들과 지주들의 유착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받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 그 부자들은 여기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여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있고 면단 이하는 아직 답변 소식이 남아있다. 이거 통영에 따라서 구등을 구분해서 수출 탄력적으로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등장해요. 보면 일단 전분 육등은 토지의 등급 책정 과정 관리의 부정부패 소지가 많죠. 그 양반 지식층들이 신분상 이익을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 토지는 5, 6등을 매겨지고 농민의 토지는 실제로 높게 매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결당 생산량이 그 400대 미치 못하자 전부를 상향 조절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1결당 생산량이 최고 20두 이렇게 해갖고 10분의 20분의 1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 토지의 등급이 상향됐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걷고 부자들은 요것만 딱 걷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걷는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연봉고등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입을 때 대개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감면 10개월 이상 때만 허용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대지주들만 하는 거고 소규모 농민들이 재해를 입을 때는 세금 면제받기 어렵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단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면단이 이하일 경우에는 답번 손실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단위 이상에서는 이하는 계속 이제 뭐냐면 답번 손실이 계속 유지가 됐다. 유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토지 간결 있을 때도 주로 대지주들만 위주로 이제 간결받고 소규모 농민들은 저 세금 면제받기도 힘들었다. 연봉구등법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연봉구등법이나 전본육등법이나 다 이게 이제 지주전호제에 연결됐기 때문에 양반관리도가 협자 관리들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갖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지세 정리표 한번 보시고 영종법 같은 게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게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자, 그다음 공납인데 공납도 요것도 중요한데 요것도 중요하죠. 공납도. 예. 그래서 공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납은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은 77번, 세 번째 인증은 77번입니다.